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창직학교 메가더스쿨의 정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승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신중년 공부방이라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강의하시는 신공방입니다. 예? 신공방. 아, 신공방인데 그게 신중년 공부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 이제 줄여서 신공방이라고 하고 신중년 그렇죠. 예.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네네.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8분 정도 되는데요. 9시 정각까지 제가 하고 그리고 좀 질의응답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제목을 제가 평생 뭐하고 살래? 창직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창직 전문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살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 현재는 창직학교 메가더스쿨 교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중부 캠퍼스에 있는 1인 창직 과정을 제가 지금 2017년 가을부터 했으니까요. 봄, 가을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 9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혜로운 학교하고 콜라보를 해서 또 1인 창직 과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2개월 반 동안 그렇게 해서 과정을 한번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수역에 있는 그 다산동 장충중학교에서 1학년 자유학년제 창직반 교사로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저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우리 중학생 그러니까 만 13세 중학생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소위 말하는 좀 이 와이파이형 인간입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10대부터 시작해서 80대 중반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와이파이형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뿅망치예요, 뿅망치. 예. 타경맨님 마이크 한번 켜시고요. 뿅망치 하면 뭐 생각나세요?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뿅망치. 예, 참 이렇게 하고 때릴 때 쓰는 거죠. 제가 별명이 뿅망치입니다. 뿅망치. 왜 뿅망치냐면 저는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450명을 코칭을 했습니다. 그 250명은 제가 1대1로 코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명은 제가 그룹으로 코칭했어요. 서울시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또 중학교라든지 이렇게 그룹으로 코칭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말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요. 저는 뭘 몰라요. 저는 뭘 몰라요. 저는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여지없이 제가 이 뿅망치가 날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뿅망치가 날아가는 경우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말이 입에 뱄어요. 누구는 뭘 잘하는데 나는 뭘 못한다. 누구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잘 못한다. 어릴 때 학교 가서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수학 참 잘한다. 근데 너 영어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영어를 잘한다는데. 뭐 이런 식이죠. 누구는 공부 많이 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또 혹은 보이게 비교당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제가 뿅망치를 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얘기를 할 때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 그걸 저는 일반화 오류라고 하는데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정치 얘기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걸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일반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일반화하지 말고 당신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화 오류에 빠지지 말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뿅망치를 자주 듭니다. 다음 화면 넘겨가지고 자 이거는 지난 올해 1월 22일 날 대구에 있는 KBS 대구 KBS 1에 제가 그 신년 특집으로 아침마당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요. 창직TV 혹은 정은상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제가 은상입니다. 은상은 금상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평생 은상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직장생활 20년 꼭 했고요. 퇴직한 지 지금 21년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좀 암기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 시험을 붙어본 적이 없고 재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ROTC를 했는데 ROTC 전역하고 난 다음에 L그룹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입사마저도 1차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2차 인생입니다. 2류 인생입니다. 근데 2류 인생, 2차 인생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재수를 안 하고 공부를 계속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2류 인생, 2차 인생으로 살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46세에 퇴직을 했는데요. 46세에 퇴직을 왜 했냐면 그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제가 20년 직장 중에 15년을 시티은행을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국내은행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을 때 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으로 한 보따리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10년 동안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해봤는데 돈이 잘 안 벌렸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저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아이폰 3가 들어오고
한 2년 정도 버티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저는 이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변하겠구나. 그것도 엄청나게 변하겠구나. 그래서 저의 직감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나놓고 보면 공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 역정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1980년 3월에 제가 첫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대한민국에 일반 상업용 컴퓨터가 보급될 때였어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너도 나도 상관없이 퍼스널 컴퓨터 말고 IBM이라든지 NEC라든지 후지츠라든지 뭐 이런 대형 컴퓨터를 도입한 그 시점에 제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행운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시티은행으로 건너오고 난 다음에 시티은행이 글로벌로 좀 그래도 앞서 나가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인터넷을 받아들인 은행입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거기서 1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몸으로 익히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스마트폰과 SNS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강연,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의 정체성이 확실해졌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메가더 스쿨 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가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메가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메가더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해마다 9월 25일 전후가 되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남자답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알게 되고 SNS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커피를 사면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2년 반 이후에 이제는 내가 가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럴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되었던 동화 작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책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고정욱 작가, 책을 지금 316권 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 저도 지금 그 브랜드 이름 만드는데 전문가지만 그분도 참 이름을 잘 짓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구태연하게 은퇴연구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메가드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가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국방연구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장용범님, 메가드 네.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나이가 만으로 70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80에서 85세 되는 노익장입니다. 노익장. 그분은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겪은 아주 노장입니다. 노장. 그런데 1880년생이거든요. 1956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세 맞죠. 그리고 1964년에 타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별 4개 달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55세, 56세 나이쯤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 미국 방송에서 이제 수고했으니 집에 가라. 그래서 고향인 아칸소주에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을 벗고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2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와 이 동아시아에서 난리를 치니까 과연 동아시아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한테 당신 다시 군대 좀 와야 되겠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필리핀은. 그때는 별 3개 달고 왔어요. 별 4개 달고 집에 갔는데 별 3개 달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아마 별 5개 달고 왔죠. 아마.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메가드고 그로부터 꼭 5년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사람이 메가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모든 그 기계를 적어도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메가드 스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이 뺏어갈까 봐 메가드 스쿨은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왔죠. 그래서 그때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소용돌이가 2, 3년 내에 올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IMF부터 실제로 우리나라는 종신고용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신고용은 없다.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IMF 때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재작년 겨울,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대면과 비대면이 앞으로는 병행해서 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물결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급행버스, 완행버스도 아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어요. 저는 이건 정말 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집중해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이 아닌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앱은 그대로 이름을 쓰겠지만 그 본 회사, 메인 회사의 이름이 메타입니다. 메타.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메타라는 회사를 플랫폼 회사로 이해하지 말고 메타버스 회사로 이해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선두 기업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도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칼럼을 쓰면서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창직에 대한 책을 지금까지 3권 썼습니다. 창직이 답이다. 그 다음에 창직하라 평생직업, 마법의 코칭 3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2권의 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 줌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줌은 공저로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정욱 작가, 장충중학교에 있는 김원배 선생님, 정병길 화가, 또 정종영 작가, 이 4분에게 제가 이 줌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인류 이래에 동식물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동물들 중에 살아남은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적응을 잘하는 종이 지금까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모두가 비대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작년에 저는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줌 강연하랴, 줌으로 코칭하랴, 줌 캠프 열랴, 무지무지하게 바빴어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평년보다도. 그렇게 된 배경이 저는 사실은 줌을 한 2, 3년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주로 1대1 코칭하고 그룹 코칭을 하는데 한 번씩 제가 지방을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제가 아는 지인들이 부산이나 목포나 광주나 이런 데서 좀 코칭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구나 이런 데서. 그럼 제가 자주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대전역사에서 만나든지 동대구역에서 만나가지고 코칭을 합니다.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 화면으로 화상으로 서로 코칭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작년에 시작된 바로 이 줌이고 웹엑스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써보니까 줌이 가장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적응했습니다.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창직 7계명이 있습니다. 창직이라는 것은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직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로 따지면은 창업과 창직이 동일합니다. Job creation. 그게 창직이고 창업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창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창업을 하지 않고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창업을 해야 되는 개업을 해요. 그거는 진정한 창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은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신만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굴지의 회사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직 7계명의 첫 번째는 돈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7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쳐요, 다들.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창직을 하면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관계가 금이 가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받겠다고 창직을 하면 상대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계획 세운 일을 달성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가서 도와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저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 한 푼 주지 않아도 그분들은 전 세계에서 저를 응원하고 제가 뭔가를 올리면 공유해주고 제가 지방을 내려가면 만나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예단을 합니다. 이거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무 빨리 예측을 해서 빨리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뭡니까? 대박입니다. 오늘 수업하러 장충중학교에 갔더니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거든요. 장충고등학교 형님들 수능 대박 내세요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학교에 그런 거 써붙이면 안 됩니다.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을 내려다가 쪽박찹니다. 대박 대신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축적을 해야 됩니다. 축적을. 조금씩 축적을 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매번 반복이 됩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반복이 됩니다. 대박보다는 축적을 이루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대박으로 이어지는데 못 참아가지고 조급해서 대박부터 터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래 직업을 자기 평생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는 독서와 글쓰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몇 번이나 사람들 만나고 한 달에 몇 번이나 비싼 수강료 주고 강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책 한 권 13,000원, 15,000원, 16,000원 그 정도면요. 괜찮습니다. 주제별로 책을 찾아서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요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 선생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메타버스를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몇 가지 보십시오. 그럼 개념이 잡혀요. 그리고 나면 메타버스에 대한 책도 몇 권 읽어보면 개념이 잡힙니다. 자,
독서만 하고 글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독서는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글쓰기는 생각 없이는 못하는 게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창직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됩니다. 저도 우연히 13년 전에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지금은 매주 두세 편의 칼럼을 씁니다. 책도 말씀드린 대로 5권을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책을 낼까요? 6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가능합니다. 책 안 쓰신 분들 책 쓰십시오. 글을 써야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생각을 정리해야 독서도 제대로 됩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왜 독서하냐 물으면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들에게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 화요일도 에세이를 쓰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에세이 써봤어야죠. 쓰는 요령을 알려주고 쓰라고 하니까 중학교 1학년이 잘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가 있는 제 여동생 2딸이 어릴 때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초등학교 쓰죠. 중학교 쓰죠. 고등학교 쓰죠. 대학 쓰죠. 공부하는 내내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고 직장을 나가면 글 쓰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논술, 고사 등을 위해서만 글을 쓰죠. 그거는 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이 창직 7계명의 세 번째 독서와 글쓰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안 하고 난 창직을 하겠다. 미래 직업을 내가 찾아내겠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지 말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뭡니까?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지 마십시오. 벤치마킹 하면 그 사람 수준까지밖에 못 갑니다. 더 이상을 못 갑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고 더 이상 가려면은 벤치마킹 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사람과 다르게 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되 자신의 어제와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하나 나아질 게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처럼요.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 도사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도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다가 도사가 된 겁니다. 2018년 겨울에 제가 사는 서초구에 서초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 이사한 분이 저의 개인 코칭을 받은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2009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60대, 70대, 80대를 위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해달래요. 그 제가 스마트폰 교육까지 내가 해야 돼? 다른 좀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교육받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60대, 70대, 80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강사가 젊은 사람이 오면 얼마 안 있다가 관둔답니다. 그 이유는 수강자들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한 너댓 번은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 내가 할게.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스마트폰 교육을 했습니다. 15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5시 반에 끝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 잘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남으세요. 그리고 한 3, 40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 반에 강의인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2시까지 이 강의장 맞은편, 큰 길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로 오세요. 그럼 너댓 명이 옵니다. 그럼 또 알려줍니다.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랬더니 그 단톡방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서로. 저는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차고 다닙니다. 애플워치를. 남보다 앞서서 이런 거 찹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먼저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코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에서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 지금 우리 하성범 대표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고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하면 됩니다. 말로 다 하면 되는데 손가락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문자가 그대로 왔습니다. 예, 갔죠? 예. 네, 문자가 그대로 왔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 그룹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글을 쓰는 분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스마트폰 앱 중에서 내가 말을 하면 글을 따라서 지가 알아서 타이핑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핑하고 나면 그걸 복사만 해가지고 내 문서로 가져가면 됩니다. 고정욱 작가 315권 책 낸 고정욱 작가는 1년에 책을 10권 정도 냅니다. 저 만나기 전에는 5권 냈는데 지금은 10권 냅니다. 저한테 배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책을 씁니다. 오늘은 우리 중학생들에게 지난주는 번역기를 알려줬고 구글 번역기, 오늘은 맞춤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2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게 합니다. 학생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기한 내용을 카메라로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그 찍은 내용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카톡에서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친 내용을 가지고 뭘 하냐면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맞춤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 거 2016년 한번 가볼게요. 가서 칼럼을 하나 아무거나 불러가지고 여기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카톡으로 왔습니다. 카톡으로 왔습니다. 자, 카톡 와서 카톡에 오른쪽 밑에 보면 샤프가 있죠. 샤프를 누르면 맞춤법 검사가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글 700자까지 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밑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찾아내어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내어를 띄었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띄어쓰기, 철자, 통합교정, 맞춤법 의심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원본을 찾아가지고 찾아내어가 띄어져 있으니까 찾아내어를 고치면 됩니다. 오늘 이걸 우리 중학생들에게 알려줬는데 중학생들이 다 기절했어요. 아, 선생님 앞으로 맞춤법 검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스마트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창직 7개명 소셜 네트워크 넓히기.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온라인 친구를 얘기합니다. 온라인 친구. 자, 여러분들 친구하면 우리가 얼굴을 그래도 봐야 되는 친구. 하성범 대표님은 아직 내가 안 봤어요. 얼굴을 아직 안 봤어요. 타경민 대표는 오늘 봤고 장영범 팀장도 얼마 전에 봤는데 위경환 대표님도 전에 한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오프라인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친구도 중요합니다. 근데 온라인 친구를 다들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온라인 친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페이스북이 5천 명까지거든요. 제가 2013년 그때쯤에서 5천 명에 도달해가지고 제가 2천 명을 잘랐어요. 저한테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그랬는데 다시 2,800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4,800명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4,800명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관리 못해요. 아,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뭐 페이스북만 들여다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요 사람은 내가 좀 뭐를 하는지 알아야 될 사람이라고 마크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올린다든지 뭔가 액션이 있으면 저한테 알림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몇 사람들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4,800명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제가 직접 만나서 차를 한잔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이 약 700명에 달해요. 신기한 것은요. 페이스북에 친구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바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 이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요즘은 이제 저는 그 네이버에서 하는 그 메타버스 제페토를 하거든요. 제페토.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트위터도 합니다. 링크드인도 해요. 할 수 있는 종류는 다 합니다. 그거 언제 해요?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합니다. 짜투리 시간에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는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시작해놓고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뻑 정신이고 두 번째는 존버 정신입니다. 자뻑 정신은 소위 들이대 정신입니다. 들이대 정신.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이대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자뻑 정신, 들이대 정신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보면 들이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나와요.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수료를 안 해요. 계속 들이대 다녀요. 존버 정신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포기는 저 김장할 때나 쓰는 거고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는 의심을 버리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창직 7계명입니다. 창직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발상의 전환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도 평소에 해보지 않은 분은 발상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발상의 전환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안경부터 바꿨습니다. 안경부터.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안경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흰안경으로. 지금 제가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흰안경을 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한 번 보고는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알이 없는 줄 알아요. 난시라서 알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거 선생님 알 없는 거죠 하고 찔러보더라고요. 저는 20년 전에 머리가 자꾸 휘어지고 빠지고 해서 머리를 밀어버리고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염소 수염도 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라서 헤어스타일이나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경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흰 안경은 남대문 시장 가도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저와 친한 제가 코칭한 이 프리미엄 안경 디자이너가 있어요. 레이먼 조라고.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특수 안경을 맞춰줬어요. 이 안경은 가격으로 따지면요. R은 변색이기 때문에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안경테는요. 4만 원짜리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 대단한 안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이 이렇게 지금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부러져서 그렇고요. 빨갛고 오른쪽이 녹색입니다. 오른쪽이. 오른쪽이 녹색이고 왼쪽은 빨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빨 운옥입니다. 좌빨 운옥이 무슨 뜻이냐고요? 전 세계 모든 항공기와 모든 배, 요트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항법상 오른쪽은 녹색, 왼쪽은 빨갛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향 때문에. 저는 저의 창직 선언은 창직을 통해 평생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대직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 안경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잘못 가면은 암초가 있다.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직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창업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 개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사무실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를 해야죠. 그죠? 사람도 뽑고 그죠? 창직 선언서는 저의 창직은 주로 저는 1인 창직을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먼저 창직 선언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먼저 선언을 먼저 합니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 만들고 명함 만들고 브랜드를 강화하고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과 달리 창직은 실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선언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직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자, 창직 선언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듭니다. 저의 브랜드는 창직 전문가입니다. 저의 브랜드 명은 메가더 스쿨입니다. 스쿨을 붙이는 이유는 학교나 다른 걸 붙였더니 학원이나 기존 학교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쿨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제가 도와줘서 만든 스쿨이 수십 개입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스쿨, 그죠? 마중물 스쿨, 그 다음에 윈프리 스쿨, 오프라 윈프리 있죠? 윈프리 스쿨. 그런 스쿨들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지금 여러 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만듭니다. 명함 여러분들 리멤버라는 앱 아시나요? 모르시면 리멤버 앱 사용하십시오. 리멤버 앱을 써가지고 본인의 명함을 스스로 만듭니다. 창직 선언서 만들고 브랜드 만든 다음에 바로 명함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브랜드 전략은 이런 겁니다. 자, 명함 한번 리멤버 한번 보여드릴까요? 리멤버. 네. 자, 리멤버. 여기에 R이라고 된 리멤버. 자, 리멤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리멤버에 지금 여기 보면 전체가 2186장이 이 안에 명함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만났던 타경민 대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장영범 팀장님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누르면 본인의 명함이 나옵니다. 뒷장도 나오고요. 앞장도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 타경민 대표 나옵니다. 이렇게 앞뒤로. 근데 이거는 찍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소 같은 게 들어있으면 이 밑에 보십시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지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밑에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멤버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서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이 전무이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본인이 리멤버에 대표이사 명함을 올리면 그 명함이 뜹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명함이 이렇게 본인의 명함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혹시 종이 명함을 안 갖고 어디 모임을 갔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명함 전달이 있어요. 문자로 명함 전달을 하면 그대로 명함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있는 2187장의 명함이 전부 다 저의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전화번호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그냥 보관합니다. 여기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김영석이라는 분이 있죠. 김영석.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 가서 만난 사람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편집을 해서 김영석.정태경 이렇게 칩니다. 전화번호를. 무슨 얘기냐면 정태경이라는 제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제가 김영석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정영석이라고 치면 정태경이라고 치면 정태경에 관련된 사람이 다 나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택영 이렇게 치면요. 정태경하고 관련된 사람이 다 나온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리멤버입니다. 자,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인데 모두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모두라는 홈페이지. 이건 무료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자, 여기에 모바일 홈페이지 이렇게 많은데 저의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저의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자, 미디어 강연. 제가 강연했던 거 이런 거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스쿨 소개. 여기 문의하기 이렇게 누르면 전화번호, 문의 요청하기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저서. 제가 쓴 책들 여기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동영상. 아침마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영상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코칭 신청하기. 어떻게 하면 코칭 신청한다. 계좌번호도 넣고. 네. 여기에 문의 강의 요청하기도 있고 SNS 이게 좋아요. 뭐냐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레터. 제가 뉴스레터를 매주 발행하는데요.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뉴스레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어제 아침에 발행했던 뉴스레터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651호가 나갔어요. 651호면 1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오늘 특강하는 거 올렸고요. 줌바세라고 줌으로 바꾸는 세상, 그 다음에 송관성의 와글와글,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소식 넣고요. 예, 밑에 저의 일정을 넣고요. 여기 밑에 보면 웃음 충전소 있죠. 그 다음에 추천 도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칼럼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이 뉴스레터를 제가 12년 이상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낸 뉴스레터를 직접 이메일로 보낸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이런 데 다 올리면 거의 한 25,000명 내지 30,000명에게 뿌려집니다.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들 상황이고 저는 매주 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닌데 저렴하게 그 모든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좋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금 우리 신중년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 보십시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 이렇게 보면 보통 여기에 채팅이 있고 오픈 채팅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나눠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설정에 가가지고 설정해서 여기에 실험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오픈 채팅 목록 분리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저는 오픈 채팅방 여러 개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왜 좋으냐면 우리 기존의 채팅방은 들어오는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난리를 쳐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은 킥아웃을 할 수 있어요. 경고를 주고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서 오픈 채팅방을 요즘 많이 씁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블로그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쓰고 있고 줌, 웹엑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대략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창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창직을 하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창직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퍼스널 브랜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창직 7개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